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3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재무적 남자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 군비 확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이 글로벌 무대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매출과 수주 잔고는 물론 영업이익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며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국내 방산 빅4로 불리는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의 영업이익 합계는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그 의미와 한국 방산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 빅4 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은 5조 2천억부터 시작해서 공시된 23년도까지의 실적은 9조 3,59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방송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 전체 실적은 10조 원을 넘어서 11조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또한 5년 동안 꾸준한 매출액이 성장이 되고 있고요. 각각 3조 8천억, 3조 5,800억, 2조 3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과 수익성이 정말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대비 2023년의 매출이 대략 78% 증가하며 9조 원의 매출을 넘겼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7.38%에 도달했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10조 8,700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2023년 대비 대략 16.2%가 증가한 수치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1조 78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 대비 대략 56%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으로는 방산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인데요. 23년 기준으로 방산 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액의 44%, 전체 영업이익의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폴란드, 루마니아, 해외 수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부분을 방산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요.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67조 원의 대규모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요인은 역시 폴란드양 수출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주력 제품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2021년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를 겪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6.48%로 회복한 것은 신규 수주 및 해외 프로젝트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현대로템의 2019년도의 영업이익은 2,7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해왔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5.86%까지 개선되면서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이 이러한 영업이익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역시 5개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의 영업이익률은 다른 방산 3사보다 높은 8.07%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LIG 넥스원이 다른 방산업체 대비해서 고수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의 시가총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폭 증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조,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은 각각 6조, 5조 원의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산업의 확장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크게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 기아차, 네이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과 시가총액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동력은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아닌 지금 확전 양상으로 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이스라엘의 중동의 화약고까지 터지면서 군비 확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러한 나라로부터 큰 수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빅4의 영업이익 합계가 올해 최초로 2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K방산의 미래 성장성은 더욱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상품인 K9 자주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분 비중은요, 정확히는 56.72%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K9 자주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방산 제품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 분당 최대 6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에서요, K9 자주포는 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주포의 가격은 대략 40억 원에서 많게는 80억 원까지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국가와 계약하는 범위와 그리고 어떠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패키지 계약에 따라서 대당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에는요,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부가적인 장비나 서비스가 포함되어서 결론적으로 K9 자주포의 기본 대당 가격은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시에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별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가격이 변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한국항공우주산업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방산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대략 8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FA-50 경공격기는요, 이 카이의 주력 제품으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경공격기인데요. 최대 속도 마 1.5, 최대 무장 탑재량 4.5톤으로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올라갔는데요. 2위 러시아의 부진 속에 한국이 약진하며 미국 1370대, 프랑스 210대의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방산 부분 비중은 사실 다른 방산업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3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낮냐면 현대 로템의 주력 상품은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타시는 전철과 지하철이 현대 로템이 납품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부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요 제품으로는 K2라는 흑표 전차가 현대 로템의 대표적인 방산 제품입니다. K2 전차는 유럽 시장에서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매출 중 방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이 이 LIG 넥스원의 핵심 제품인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데요. 최대 사거리는 40km, 최대 속도 마 4.5로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수출이 많이 돼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천궁2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2032년에는 시장 점유율 27.5%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K방산의 호황기 이제 시작일까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크를 진행할 건데 저희 이번 게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또 그 문근식 교수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안보 국방 분야는 제가 군 생활을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엮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산은 좀 핫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방산하면 누구나 좋아요. 그 왜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분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 방산 흐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제 원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잘은 모르지만. 아, 네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긴 한데요. 그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그럼 군사력 순위, 전 세계적인 세계 군사력 순위야. 그럼 그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한 몇 위 정도 되는지 조사한 그 GFP라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사설기관에서 조사한 군사력 지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5위를 차지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위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뭐 미국과 중국 있으니까 인정. 러시아는 조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과연 군사력이 저렇게 2위나 할 정도로 뛰어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의외로 인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뒤에 있다 보니까 북한은 아예 저 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5위라면은 저는 괜찮다. 군사력 수준은 각 나라마다 측정한 기준이 달라요. 근데 GFP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잖아요. 네. 화력 지수라는 세계의 화력 지수. 네. 화력은 막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걸 했는데 이제 이 미국의 GFP라는 기관이 사설 기관이고 그래서 공신력은 떨어져요. 그러나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준용을 많이 하는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네. 남들이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이제 핵무기는 없어요. 핵무기를 빼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지금 핵무기 가진 나라 9나라 있잖아요. 북한까지. 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쟁 수행 능력, 전쟁을 지금 하면은 어느 정도 동원이 될까? 포텐셜 파워를 측정하는 게 이제 큰 포인트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사육 간접 시설, 뭐 공항, 항만, 그다음에 철도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공항 이런 거 들어가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이게 활용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 병력, 무기 수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회계사시니까 돈이에요, 돈.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상태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보다 무기가 훨씬 많아요. 병력도 많고 그러나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6위고 북한이 32위인가 그랬어요. 올해는 또 여기서 측정하기를 우리가 5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이거는 뭐 5 안에 든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 국민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돈 내느라고. 그래서 그 다 돈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니까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북한이 계속 시도때에서 위협을 하니까 우리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보다 위에 있고 영국, 프랑스보다 위에 있고 특히 북한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견제하고 그러는데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 이건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거 유지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1등 하는 것보다 1등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동안 방위산업을 쭉 한 50여 년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 방위산업은 돈 먹는 하마야. 이건 왜 돈만 들여가지고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전쟁도 없는데. 이런 이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방위산업이 막 뜨면서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R&D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무기를 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국방도 하고 자주국방도 하고 돈도 벌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런 차원에서 요즘에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얘기할 때 좀 기분이 납니다. 북한과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지금 단순히 순위는 이제 5위에서 36위 차이가 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핵이라는 그 무기가 빠져 있는 순위다 보니까 핵을 포함했을 때는 사실 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핵을 빼놓고는 네. 우리가 5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는 것이고 게임이 안 되고 핵하고 재래식 무기와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원래 전쟁 수행능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장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세 가지 요소인데 인력은 총 병력은 북한이 훨씬 많아요. 128만 대 우리는 50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무기수는 육군, 해군, 공군 숫자는 다 많아요. 무기 뭐 탱크도 우리보다 2배나 많고 야포 같은 것도 뭐 3분의 2 우리보다 더 많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위협이 되는 방사포 있잖아요. 600mm 방사포 이런 막 우리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 숫자도 압도한데 우리가 이제 그 성능 면에서는 앞서죠. 뭐 K9 자주포, K2 전차는 전 세계 빅스타잖아요. 성능에서 앞서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북한은 한 전투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740척 정도 되고 우리는 140척. 그러나 조무래기 전투함. 우리 그야말로 우리 미사일 한 발급보다 못할 정도로 그 빈약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 전투함이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우리는 성능적으로 압도한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뭐 미국, 일본, 우리하고 빅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이제 공군 같은 경우도 F-35 전투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평양을 막 평시나 전시에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 수적으로는 우리 일세지만 성능에서 압도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도 쏘았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이었어요. 미군에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 뭐 그것도 쏴가지고 뭐 거의 이잡듯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적으로는 일세지만은 그 다음에 성능에서 압도한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는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을 비롯한 10만 세력이거든. 그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겠어요? 자기가 손해인데?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나 사람 모르죠. 사람이 뭐 돌아버리면은, 네.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러면은 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핵무기를 결코 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남북한 이렇게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데 전쟁이 일으킨다? 거기다 한국에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요. 그런 전력하고 맞붙어? 그럼 죽는다는 얘기. 바보 천치지. 그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데 또 북한 병사들이 또 파견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뉴스에서는 전부 다 전멸했다라든지 총알바지로 쓰였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산권의 뉴스는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래서 하도 틀려 다양하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종군 기자를 좀 투입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과 다른 것들이 계속.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전쟁 초기에는 또 심리전을 하죠. 심리전.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뭐 우크라이나 힘들어요. 뭐 좀 파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도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병력을 파견했는데 대량 줄잡아봐 1만 명 내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매일 틀려요. 뭐 1,000명이 죽네, 뭐 2,000명이 죽느니, 뭐
북한 사람들이 뭐 가서 병사들이 전멸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지켜봐야 돼. 그거는 지켜보고 뉴스를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 네. 그러나 아무튼 10,000명 이상을 파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러시아하고 밀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최근에 이제 북러 조약 비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옆에 한 나라가 침공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병력을 주면서 엄청나게 반대급부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사실 러시아 우리나라하고는 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밀착이 돼 있었어요. 지금 뭐 대기업들 다 있다가 지금 철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편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이 세계 질서라는 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뭐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또 커다란 애니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미가 지금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척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정치권들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무기는 어떤 사람들 무기를 본다. 이거 무기도 국력이 무기, 국력이. 네. 경제력이 1번이 1번. 싸움 안 돼. 돈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크라이나. 지금 뭐 2년이 넘은 상태에서 다 무기를 빌려가지고 원주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많은 수의 그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돈 없으면 금방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번이고 이제 무기로 넘어가서 보면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무기는 북한 거는 거의 구닥다리예요. 러시아에서 가져온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탱크 수가 많다, 자주포 수가 많다, 다연장 포 수가 많다, 그리고 미사일이 많다 그래 미사일.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했잖아요. 우리도 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꾸준하게 그 제재 속에서도 미사일을 개발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북군은 날 현무5 공개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그야말로 엄청난 유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재래식 무기에 뭐 탄두가 8톤, 9톤 이 정도면 거의 전술핵 수준의 무기라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 100m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ICBM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미국도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화성 19형까지 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북한 육군 무기는 미사일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제일 자랑하는 잠수함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 P3 해상 초계기, P8 이번에 6대 들어왔죠. 그런 것들은 뭐 딱 떠 있으면서 북한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니까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되고 충전하러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두려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지스함 같은 이지스 9층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한 1000km 이상에서 표적을 잡아내고 뭐 1000개의 표적을 잡아내고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배가 있다는 것은 두렵죠. 그다음에 도산 안 차먹고 잠수하면 물속에서 평양 주석권을 공격할 수 있는 SLB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공군 같은 경우는 그 F-35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북한이 뭐 방공망이 촘촘하다 하지만은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뭐 휘젓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찰 위성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해상도가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낸다고.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쏠 때 이동식 발사대 있잖아요. 그걸로 쏘는 거예요. 한 기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그래서 막 논에서 쏘고 뭐 저수지에 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무기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만약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동식 그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서 동시에 이제 뭐 여러 발의 미사일을 공군 기지에 쏜다. 뭐 저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미사일 부대부터 다 차로 이동해서
공군 기지로 쏴서 공군을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요격할 수 있는 것들도 한국이 지금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얼추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미사일을 네. 방어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이언돔도 엄청 예, 비싸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촘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10발 쏴가지고 한 발만 맞추면 끝나는데 그 중에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못해. 그러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요. 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동수 또 동량, 동종 동량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 미사일 개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팍팍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북한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 전쟁을 기습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 전후방 동시 배합하게서 하겠다. 그래서 막 잠수함을 가지고 막 동남 해역에 우리 이제 산업단지나 원자력 발전 이런 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속전속결 미군이 증원이 오기 전에 끝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터득한 전술인데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기습을 할 수가 없어.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 감시 전력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상은 낌새 있으면은 하죠. 그러나 야간에 뭐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간에 기습으로 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도 쐈다 했다 치더라도 바로 우리가 회복해서 수시간 내에 아마 가게들은 또 수세에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량으로 공격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데 과거의 그 기습 전력은 과거부터 교훈인데 그것도 지금 합당치 않다. 원래 무기를 팔려면은 성능, 가격, 납기 이게 세 요소예요.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가격은 싸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식에 딱딱 배달해 줘야 돼.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 폴란드 같은 경우는 탱크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 먼저 보냈어요. 미국은 1년 내내 무기를 팔거든. 전 세계에 이미 다 예약제로 하고 예약제로. 독일이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거의 죽였기 때문에 다시 생산 라인을 키우려면 몇 년 걸린단 말이야. 한국은 얘기만 하면 잘해. 그다음에 가격도 싸, 좋은 무기야. 그다음에 기술도 이전 많이 해준대요. 그다음에 교육도 잘 시켜줘. 무기 가져오면 새로 교육시켜야 되거든. AS, 애프터 서비스 잘해. 그래서 지금 비기트 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폴란드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우리 독일에 가서 첫 번째 잠수함을 인수해올 때 갔었어요.